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전혀 관계없는 인물인데 자기도 좀 끼워서 깍두기 좀 만들어줘라. 자, 이지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예. 그리고 여론사 전문가 윈즈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자, 오늘 원래 4월 10일 월요일 날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패널들도 조정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날 업데이트 하기로 했습니다. 월화 업데이트가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월요일 날 고지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칭찬 하나도 없어요. 뭐 바쁘니까 업데이트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한 개도 없고, 이 방송하다가 다른 데다 신경 쓰니까 전국구 신경 안 쓴다고. 예. 그러죠.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올라왔지. 뭐 핵심을 찌른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런 거더만. 봉도사가 유권자를 배신하고 예. 연예인의 삶을 찾아서 떠나서 그런 댓글도 있어? 연예인의 삶을 찾아서 바람났다 한마디로. 취지가 그건 것 같아. 카메라 마사지 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들이 그냥 다 같이 살려들어가고. 자, 그래서 고지 없이 저희가 업로드 못 시킨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3년 만에 처음 사고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고 화요일 수요일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교롭게도 딱 안철수가 문재인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때쯤 이 업로드가 안 하니까 미치는 거지 사람들이. 정봉주가 안철수한테 붙은 걸 모르는 거지. 아니, 그리고 진짜 지난주에 SBS 방송하면서 방송 거기서 편향돼 있다고 그냥 PD 뭐 작가 이런 분들이 공중파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전국구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재질을 좀 덜 한 거야. 그리고 박자를 맞춰준 거야. 뉴스쇼 진행하면서. 예, 네. 정치쇼, 예, 정봉재 정치쇼 정치쇼, 진행하면서. 그랬더니 이틀 동안 그 패널도 국민의당 2명. 그렇지. 민주당은 한 명.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랬어요? 댓글이 올라오는데 난리가 나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섭섭했던 거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든 문재인, 민주당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철수 얘기하는데 낄낄거려 같이 웃고, 국민의당 얘기하는데 낄낄거려 같이 웃고, 이 양반아 방송을 해 이제. 자세가 문제예요. 낄낄거린 거 들어보니까. 자,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구 팬들하고 그다음 미건수 팬들께서 수시로 우리 청담동 벙커에 선물을 보내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쯤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아주머니께서 명품 질샌더 넥타이를 두고 가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주에서 사업하시는 장찬희 님이 소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벙커에 때 되면 호박 보내주시는 분 계신데 이분도 정기적으로 계절마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엔 또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경희 서지용 한의원 원장님께서 녹용 산삼보약을 한 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공고한 것처럼 4월 8일 토요일에는 전국구 팬들하고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분들하고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에 다녀왔습니다. 약 170명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루 토요일을 다 써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이 세월호 가족 지킴이 후원해 주신 덕택으로 유가족분들에게는 200만 원,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는 300만 원 후원금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에 후원하시는 내용과 사용 내역은 세월호 가족 지킴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구에서 한동안 풍선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목포 신앙에 함께 가셨던 분들 중 풍선교 가입하고 머리 났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믿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모가 심각한 분들 안 믿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풍선교에 가입하시고 또 자기가 가입하고 효과를 본 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혼자 머리 났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벙커에서 하는 실속 있고 알찬 낭만 있는 하우스 웨딩 문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 그리고 앞으로 이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이게 대세론이 꺾인 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끼리 깔끔하게 쫙 정리하고, 돈워리 비봉주. 자, 지금 근데 보면은 4월 4일 날부터 그 내일신문, 네, 그때부터 뭔가 이게 조짐이 확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내일신문 조사는 좀 악의가 있죠. 예, 악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글도 좀 올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유선 전화 면접 조사하고 인터넷 조사를 섞어서 했는데, 유선 전화 면접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KT 등재 DB라고 과거 그 전화번호부의 인명부 편에 이렇게 오른 그 네. 등재 DB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 공개에 동의해서 이 그 등재 DB가 전체 점유율의 거의 50%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전화번호 책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 전화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그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사실 옛날엔 무의식 중에 했고 의식이 이제 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그 소멸됐어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했더니 안 맞더라.
그래서 그때 2010년에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막 여론조사하면 19% 20%까지 차이가 났는데 그렇죠. 그때 이거 썼던 거예요? 그렇죠. 개표했더니 0.8% 차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등재하지 않는 유선 전화번호까지 포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그래서 RDD 무작위 추출로 하는 조사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 RDD로 하더라도 이게 안 맞더라. 그게 이제 또 된 게 2012년 총선 때 그것도 작살났는데 왜 작살났냐면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왜냐하면 집 전화 안 놓잖아요. 맞아요. 그 가구가 거의 지금은 30%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핸드폰 없는 아니, 핸드폰만 갖고 1인 가구만. 유선전화 없는 집. 1인 가구만. 일단 1인 가구는 대부분 다 유선전화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2015년에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27%가 인구 중에 1인 가구예요. 그럼 1인 가구는 지금 거의 한 30% 육박한다고 봐야거든요. 15년 기준이니까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1인 가구들은 거의 무선 전화만 갖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선이나 무선이나 다 RDD 방식으로 섞어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2012년 조사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얻은 교훈이에요. RDD 방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무작위로 축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번이 있다. 국번이 있으면 서울 02. 예를 들면 강남구 하면 여기가 몇 번이죠? 500대. 500대가 있으면 뒤에 543국에 543국에 0001부터 9999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번에서. 그러면 그걸 랜덤하게 돌려서 몇 개를 잡아내는 거예요. 또 국번을 바꿔서 또 그 국번마다 지역의 어떤 번호가 있으니까 이게 전주면 뭐 062 전라북도면 그런가요? 예를 드냐? 우리 훌륭한 지역이니까 063인가요? 전주가 063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걸 그 아까 했던 등재나 비등재나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이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요게 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결번인 비적격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촘촘하게 모든 전화번호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하면 이게 없는 국번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DD로 하면 보통 50% 이상은 비적격 사례가 많이 노출이 돼요. 그만큼 조사하기 좀 까다로운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쟁점은 뭐였냐면 그거를 아무도 이제는 KT 등재 DB를 안 쓰는데 이걸 내일신문이 그거 한 6, 7년 전에 이미 시장에 퇴출된 건데 사실상 아무도 언론사에서 그런 조사를 안 하는데 뜬금없이 그런 조사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노인층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잡힙니다. 예를 들면 대표성이 좀 덜한 그러니까 보수 편향적으로 압도적으로 나오거든요. 항상. 그 KT 등재 DB로 하면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직업 쿼터를 우리는 안 줘요. 성과 연령과 지역 쿼터만 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많이 됐죠. 근데 내일신문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디오피니언. 아니 조사기관에 디오피니언한테 맡겨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그걸 내일신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디오피니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일신문이나 디오피니언이 이 방식으로 조사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기존의 지지와는 다르게 왜곡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내일신문이 그걸 여론조사 기관에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리는 없잖아.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추정컨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왜 또 문제가 됐었냐면 그 전에 한 두세 달 전에는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을 통해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내일신문이 했어요. 근데 이제 방식을 바꾼 거죠. 그 KT 등재 DB를 통한 유선 전화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 60%로 바꿨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한 두세 달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조사를 정례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1월달만 해도 한국 리서치에서 유무선 섞어서 이렇게 RDD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일신문과 한국 리서치가 근데 이게 바뀌니까 완전히 조사 결과 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민주당 지지도가 예를 들면 45%가 그 당시 나오는 지지도라면 다른 조사에 동일 그 요일 때 그 근처에 뭐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예를 들면 45%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도가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내일신문이 몰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하고 그렇게 조사한 것 하나. 그러니까 예. 그런 KT에 등재된 전화번호 쓰고 이것이 왜곡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느닷없이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로 해서 양자 대결을 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철수라고 하는 양자 대결 형성이 도저히 지금도 다자 대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 설명 없이 양자 대결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하면서 또 어느 기관에서 리얼미터가 어디에서는 양자 대결에 대해 설명을 해요. 예.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일반 여론조사하고 근접하는데 여기는 아무 설명 없이 문재인과 안철수가 붙었을 때 예.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양자 대결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가상 대결이 좀 재밌긴 하잖아요. 만약이라는 항상 단서를 달고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데는 예를 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단일화 됐을 경우 만약에 안철수가 그 단일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나섰을 경우 양자 중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정상인데 그 리얼미터에서 그렇게 했죠. 예. 사실은 이 문항도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항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 세력과 그 세력 세 세력이 모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생각을 평소에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야말로 안철수가 호감이 있는지 문재인이 호감이 있는지 인물 대결로 그냥 느껴지거든요. 이게 세 세력이 이질적인 세력이 뭉쳤을 때 문제는 없는지 막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1초 0.5초 만에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충분히 사고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조사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제도 없이 문재인과 안철수와 문재인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예. 이렇게 양자대결 그냥 붙인 거죠. 내일신문이 그렇게 붙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지금 현대의 그 투표의 성향은 정당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정당의 의존도가 배제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비호감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비호감이 좀 있다고 하면 그걸 피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이 좋냐 안 좋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불가능한 1대1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하고 1대1로 붙이면 당신 문재인 좋아 안 좋아 문재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거죠. 글쎄. 근데 이제 오늘 그 더 또 놀라운 사실이 주말에 언론사들의 조사가 쏟아졌거든요. 잠깐 그거 하기 전에 내일신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무선 전화를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나는 결정적인 것 같은데. 내일신문이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설마? 지금 대체적으로 나는 의도적이었다고 봐요. 그래요? 대체적으로 정상적이면 무선 80% 유선 뭐 10%에서 20%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 유선 40%하고 60%는 인터넷 조사를 했잖아요. 인터넷 조사인데 저는 의도적이라고 봤던 게 보세요. 쭉 이제까지 흐름 보면은 4월 3일 날 문재인 후보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4월 4일 날 안철수 후보가 확정이 돼요. 근데 이쪽 4월 4일 날 안철수 후보가 확정되는데 이제까지 안철수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하고 1대1 구도되면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계속 퍼뜨렸죠. 계속 퍼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전서부터 그 문모닝 하면서 그거를 2주, 3주 동안 끌고 왔어요. 그럼 4월 4일 날 딱 터지는 순간에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 밴드웨건 효과를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4월 4일 날 안철수가 되면서 뭔가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되면서 필요한 이벤트 시기에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맞출 만한 무언가 여론조사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뭔가 터져주면 지금은 언론 보도 발표 내일신문 누가 합니까 있는지. 근데 문제는 이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SNS 작업을 해버려. SNS가 진짜 언론이거든. 그래서 4월 4일 날 안철수가 확정됨과 동시에 이 내일신문가 뭐예요? 디오피니언? 디오피니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추정컨대 일주일 이상 이 시점을 대비한 작전이 들어가 있었다. 그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두 달 동안 민주당 지지가 45% 나올 때 25%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박시영 부대표 얘기가.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높게 나오겠네? 이런 거 모르고 했을까요?
그거는 대답하시오. 뭐 저는 뭐 짐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 보여지고요. 시기가 또 아주 공교롭게도 4월 4일이야. 그게 이런 냄새가 안 나요? 내일 신문 냄새가 나왔나 답변해. 냄새가 나죠. 예, 그러면 내일 이제 하세요. 신문이나 디오피니언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도 비중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민주부도 비중 없어? 윈지는 상당히 비중 있는 회사예요. 너 윈지 띄우는데 나도 아니 제 역할을 이야기 했다, 좀 끝까지 좀 들으세요. 계속 얘기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을게. 이게 문제는 내일 신문이 의뢰를 해서 예. 여론조사한 거는 타 신문사에 원칙적으로 안 받아요. 내일 신문 조중동이나 KBS나 MBC 안 받는데 이번에 일제히 다 보도를 받아갖고 보도를 했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여기서 밑자락을 던져주니까 네. 이렇게 안철수가 1대1 구도에서 이겼어? 그리고 안철수가 오늘 후보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수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안 띄워주기 계속 했었잖아요. 받아갖고 다 쓴 거야. 이때부터 안철수 이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주말 거치면서 지금 타자구도에서도 안철수가 1등이라는 걸 지금 쫙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이튿날 5일 6일 날 또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이땐 다자구도입니다. 예. 다자구도인데도 안철수가 이겨. 그래서 또 들여다봤죠 우리가. 예. 그랬더니 KBS하고 연합뉴스가 오자구도에서 아니 이겨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해설만 하면 돼. 유선이 40%예요. 예. 그렇죠. 유선 전화가. 그다음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한테 한 거는 5일 6일 사이에요. 유선이 45%. 그다음 한겨레신문이 리서치 플러스하고 한 건 유선이 54%. 이 유선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유선이 54% 나와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사실. 조선이 받아 쓰고 막 난리 났잖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무선 현실적으로 보면 무선을 얼마 비중을 안배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 아까 했던 유선 RDD와 무선 RDD 해보면 무선은 문재인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비중을 어떻게 넣든 간에 유선 조사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 집단자 때 사뭇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선을 얼마를 안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부분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 빼놓고. 전국구에서 코리아. 발표한 인지를 빼고는 대부분 틀렸는데 그 틀린 이유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총선에서는 지역구 단위의 무선 DB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그렇죠. 측에서 제시하는 거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오염된 DB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유선 전화로 한 거예요. 네. 유선 전화 RDD로 하다 보니까 실제 조사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당에서 하는 안심번호, 안심번호로 조사한 거는 거의 맞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안심번호는 100% 무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였어요. 무선. 안심번호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새누리당 다 100% 무선을 받아갖고 돌려봤더니 그때 윈제에서 돌린 게 20군데가 넘는 곳을 그 안심번호로 돌려본 거예요. 저는 유선이 한 20%는 그래 섞였을 줄 알았어요. 안심번호는 그때 100% 해봤습니다. 100%였어요, 그게. 예. 100% 해봤는데 실제 조사 결과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각 정당이 공개를 하느냐 학계에 별로 공개를 안 하니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ARS가 맞았냐, 전화조사가 맞았냐, 그 중에 무선이 얼마나 들어가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보통은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는데 이 안심번호 DB 그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당에서 제공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계에서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했을 때 무선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몇 프로까지 이거 몇 넣을 거냐? 프로까지 넣을 거냐에 대한 이 학계에서 정리되는 의견은 없어요. 다만 연구원들 스스로 조사계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해보니까 좀 느낌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80% 이상은 무선이 넣는 게 현실에 그나마 근접하더라. 이게 이제 제 경험치고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70% 이상은 넣어야 한다는 게 보통 대부분의 의견인데 이 조사 기관마다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듀얼 프레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칸타퍼블릭, 조선일보 뭐 이런 조사들인데 그렇게 해보면 어떤 때는 50대 50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선이 뭐 한 60대 40. 왜냐하면 평일날 하면 예를 들면 무선이 또 동시에 돌리니까 어떤 날은 무선이 또 더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는 방식도 있고 아예 뭐 70% 80% 60%딱 무선과 유선을
배분을 미리 해서 각자 돌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무선과 유선의 배합 비중에 따라 조사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난다. 예, 아까 제가 KBS 연합, 그다음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한 게 좀 교정을 하면은 5일, 6일 날 조사한 게 아니라 지난주 말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일, 11일 쏟아져 나온 거지. 10일 날 쏟아져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최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냐 다자구도에서든지 막 이기는 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박시영 부대표 얘기에 따르면 유선 비율이 최소한 20 내지 30 이상은 더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 보시면 무선이 한 90% 들어갔던 뭐 예를 들면 2대1 조사, 리얼미터 조사 이런 거는 다 뭐 프레시안의 리서치뷰, 뭐 2대1의 RN서치 뭐 이런 데들이 그 무선 90% 비중이 한 90% 이렇게 놓으면 문재인 후보가 한 5에서 한 7% 뭐 이 정도 그렇죠. 앞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대개는. 어쨌거나 엄청 달라붙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100% 맞는 얘기고요. 실제로 달라붙었고요. 달라붙었는데 이제 제 감으로는 바닥에서 거의 한 4~5% 정도는 그 현재 앞서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세로는 불릴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렇죠. 양자가 확실히 붙어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지금 장난은 치는 내용이 하나도 발견돼서 충격적이었는데요. KBS에서 KBS와 연합뉴스가 한 코리아 리서치에서 의뢰한 조사가 그 당시 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32.7, 안철수 36.8로 조사 발표가 됐는데요.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S하고 연합뉴스하고 코리아 리서치. 예. 이걸 왜냐하면 월요 신문에서 밝혔는데요. 그 통계 전문가인 김재광 카이스트 통계학과 교수가 주장을 했었는데 뭘 주장했냐면 이 조사가 샘플링에 상당히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3월 달도 조사했고 이번 4월 달도 조사를 했는데 3월 달에는 그 대규모로 컨택을 해서 예를 들면 유선을 10만 6천여 명, 무선을 12만 명 이걸 컨택을 해서 응답자를 도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각각 3만 명 정도씩밖에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게 RDD로 제대로 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번 조사를 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DB 풀 그 안에서 모아놓은 DB 풀 안에서 조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비적격 사유가 꽤 나와야 하는데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목조목 주장을 하셨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김재광 교수라는 분이 이걸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로 드러난다면 상당히 그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걸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듯이 전화가 결번이라든지 없는 전화도 막 돌리니까 없는 전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적격이라고 그렇죠. 아까 이제 얼핏 얘기한 게 50%인데 일단 3월 조사에서는 비적격이 7만 1,000건, 그다음에 유선이 7만 1,000건, 무선이 6만 2,000건이었어요. 근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유선이 2,400건. 확 줄어들었죠. 한 20%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무선의 비적격이 2,650, 이것도 2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광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3월 조사 보통 비적격이 30~40%쯤 나와야 되는데 최소 그러니까 10번 돌리면 서너 건은 비적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3월 조사에서는 50%가 넘었으니까 보통 50% 넘습니다. 정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비적격이 10%도 안 된 거예요. 비적격이 뭐야? 제대로 답변 안 한 게 비적격이에요? 아니. 전화가 안 걸리는 거. 전화가 없는 번호예요. 그 번호가 RDD 막 돌리니까 결번. 예, 그러니까 결번 없는 번호 막 이렇게 팩스 이런 게 등등 때문에 10건 걸리면 5건, 6건은 없는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50%가 넘어야지 정상인데 3월에는 50%가 넘었어. 근데 이번 4월에 조사한 건 비적격 10% 미만이다? 이거는 딱 번호를 정해놓고 RDD 방식이 아니었을 수 있다. RDD라고 하면서 사기쳤을 수가 있다. 이거 수사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요? 이거는 금방 나옵니다. 수사하면 여론조사업체 압수수색하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오래 걸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뭐냐면 왜곡 작업이 있었을 수가 있다. 라고 합리적 의심이네요.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조사하겠다. 왜곡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갖고 있는 DB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이런 걸 RDD로 돌리는 척하면서 어느 쪽에 유리한 정도 이 성향이 파악된 번호들이 있거든. 그걸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참 아니 명색이... 왜냐하면 지금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가는 형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KBS하고 연합뉴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왜냐 아무리... KBS 뭐 MBC 이런 데는 네. 그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시면 자기들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활을 걸겠죠. KBS 제가 잘 모르겠고 MBC는 그렇지도 사실 않아요. 이번에 얼마 뻔뻔한데. 아 그래요? 거기 조심해야겠네 나가면. 왜? MBC? MBC 나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MBC 같은 경우는 뭐 촛불 집회 그 문제도 방송 결국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럼요. 세월호 여전히 못하게 하고. 이게 안철수 급부상 배경에는 분명히 그 여론조사 결과의 그 뻥튀기 이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가 안철수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죠, 사실. 그렇지. 예. 그게 맘 먹고 덤비지 않느라. 근데 언론사는 그렇다 치고 나는 여론조사 회사는 저 전문성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론조사가 자체로 그 마이너리 같은 자체로 그 조사를 해서 이거 좀 보도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큰 데는 근데 MBC가 뭐 의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용용 받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MBC가 설문을 만들어주면서 그다음에 유선 비중을 몇 %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대한변호사협회 그에서 상고심 개선위원회 할 때 주로 불러요. 불러서 우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렇죠.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이게 보세요. 2015년에 우리가 박시영, 김비호, 서정성 4명에서 뭘 하냐면 여론조사 갖고 분석을 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알고 찍자 한 6개월 했죠. 그렇게 했죠. 2015년에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고 최초로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 팟캐스트를. 그리고 여론조사가 결국은 여론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이 징후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 2007년도에 봤잖아요. 2007년도에 MB와 관련 있는 어디 회사야 거기가. 어쨌든 여론조사. 갤럽. 네. 갤럽이 결국은 여론을 끌고 가는 형국이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재인 대세론을 했고 문재인이 이기는데 어떻게 손을 못 쓰는데 지금 얘기했던 KBS, MBC 거기만 있겠습니까? 검찰, 법원 죽을 때가 질비하거든. 그다음에 보수 언론 여기도 지금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야 이거 정권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척, 중립적인 척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여론조사 결과밖에 없고. 근데 슬프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홍준표를 띄우면 몰라도 겨우 그렇게 갖고 띄우는 게 안철수야? 아니 그래서 왜 안철수를 띄우는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갑제가 정확한 그 답을 공개했잖아요. 조갑제가 안철수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철수는 보수의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속셈이 다 드러낸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50일 동안 이것도 이제 언론에 일부 데이터가 나온 건데 50일 동안 조선중앙동아가 문재인 민주당 비판 사설이 50일 동안 104건이에요. 일일 2건씩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한쪽에서는 사설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을 조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론조사로 이미 판세는 대세로 꺾였다. 양측으로 가면요. 여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쪽 지지자들이 이걸 SNS에 돌려버리잖아. 그러면은 세미 가짜 뉴스가 형성이 되는 거야. 여론조사 대충 의도된 대로 여론조사 만들어내고 또 이걸 갖고 사설까지 묶어갖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건 너 못 믿을 거야. 아니 우리 주위도 많이 묻잖아요. 누구 안철수 돼? 사실 그 대다수의 사실 조사기관들은 그 제가 볼 때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야 맞죠. 그게 맞고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어떤 갑의 요청이나 무언의 압박에 의해서 혹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또 동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아야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 가지고 현혹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뭐 안희정 지지자의 몇 %가 옮겨갔느냐, 뭐 이재명 지지자의 몇 %가 옮겨갔느냐도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지지로 답한 사람들 중에 앞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뭐 네. 이런 것들까지 양념으로 다 넣어가지고 이 조사가 뻥이 아니다. 그럴싸하게. 진짜 그렇게 그럴싸해요. 아니 다 근데 만들잖아. 그게 예를 들면 조사의 틀이 이미 틀어져 글쎄. 있으면 네. 거기에 맞게 약간 틀어지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자구도 자체가 약간 틀어져 있으면 거기 응답층 자체의 성향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어떤 걸 물어도 틀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뭐 문재인으로 다 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걸 네. 여러 번 조사해서 그렇죠. 뭐 최대 한 40% 뭐 이 정도로 예상했던 거고 적으면 뭐 30%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제 그게 또 다 안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게 한 절반 정도 올 거라고 50% 예상을 했던 거고 예. 일부 왔고 일부는 또 유보촌으로 빠져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결집도가 꽤 높아졌어요, 사실은 지지층에. 그래서 거의 70%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집도는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우세하고 중요한 거는 안철수 지지층의 지지 구조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개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10%였고 안희정 지사가 조금씩 빠지면서 호남 경선에서 2등을 하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니까 그때 또 한 4, 5% 빠집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15, 16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12, 13으로 떨어지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번 발돋움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확 빠지니까 1차 안희정 지사 이탈층에서 일부 붙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이 20% 넘어가니까 네. 야 안철수밖에 그렇지. 없다 하고 확 몰려온 건데 네. 그 사이에 언론이 계속 펌프질한 거죠 펌프질하고. 사실. 예. 그리고 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계속 가겠습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론이 좀 띄운 거, 그 일단 왜곡된 거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럼 한겨레도 그렇게 마음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선 비중을 높여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불만이 큽니다. 네. 사실은 이런 그 유선과 무선의 비중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니 나도 아는 걸 예. 언론사가 그 한겨레 신문하고 특히 나는 경향의 논조가 예. 너무 최근에 내가 구독을 절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사회면 제목 자체가 예컨대 뭐 안철수가 예. 문재인에게 끝장 토론하자 한 거를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예. 그게 뭐 그 사실은 가치 있는 뉴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헤드라인 사회면 헤드라인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반문재인이야. 예. 그래서 이재화 변호사님,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그래도 난 이 정치인은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조기숙 교수. 난 이 양반 주장에 무척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분이 왕따의 정치학 여기서 팟캐스트 시리즈로 했잖아요. 주장이 이거예요. 보수에서 먼저 진보 진영의 후보를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2, 3일 정도 지나면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에 동조해갖고 같이 왕따를 시킨다. 예. 그런 현상이 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이번 판에서. 그 이번 판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으로 정해놓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조기숙 교수가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예. 한겨레 경향이 반발을 했잖아요. 예. 선배님한테 서운하다고 한 사람도 많고. 여기 출연도 안 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국구에. 그랬으면 나 같으면 그게 오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겠어. 근데 저걸 그대로 또 따라서 하면 더 심하게 했지 이번에는. 글쎄.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한번 죽어봐라 이거야? 너네가 그럴 망정 나는 끝까지 왕따를 시킬 테니까 한번 죽어봐라 아니, 이런 거야? 조기숙 교수 설명은 이런 거예요. 네. 보수 진영은 진짜 의도적인 왕따인데 진보 진영은 우리는 자 우리 진영에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클리어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서 사실은 보수 진영의 왕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저기 조선일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전국과 한겨레 정면 충돌. 그 전에도 그랬는데 정면 충돌하면 죽여버려다 그냥. 저는 이제 조기숙 교수의 좀 동조를 하면서 좀 보충을 하자면 예. 그런 거예요. 한겨레 신문들이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보수 신문들이 쭉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판단이 잘못됐지 않을까 이렇게 해갖고 동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자기들은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비판적인 관점은 누구에게도 유지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조선일보 따라가는 거하고 다른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들은 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다고. 나는 그 뭐 이거 다른 건데 그게 뭐 내 그 뭐 정당 해산 책 낼 때 한겨레 신문이 전면 실어줬잖아요. 예. 실어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반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당 해산할 때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들이 덩달아서 춤을 춰버렸잖아요. 보수신문에. 그럼요. 조졌지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막상 정당 해산되니까 자기들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정희 대표나 이런 사람 인터뷰할 수는 없으니까 내 책 내니까 자기들 미안하니까 그 책을 전면에 써준 거거든요. 지금 다시 복귀해갖고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두하고 그랬을 때 그 이인규, 홍만표, 그 우병우 이들이 수사 3인방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앞장서서 조직 시작한 게 조중동이거든요. 그 다음 2, 3일 있다가 경향하고 한겨레 같이 조져요. 그럼요. 무슨 근거로? 그때 이제 사람들은 진보 진영의 언론까지 저러는 거 보니까 이게 맞나 보네?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에 따라간다는 핑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여론차를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갖고 지금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무선 비율은 우리가 해봤잖아요. 2016년 총선 때 해봐갖고 안심번호가 100%라고 하는 건 나온다. 저는 이제 유선 조금 일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심번호가 100% 아니에요?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어. 근데 지금 마치 무선을 80%나 90% 놓으면 진보 진영에 의도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바이어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이어스 되는 것처럼 자기 착각으로 유선은 그래도 전통적인 방법이 있지. 한 50% 놓이지.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54%를 넣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50대까지는 무선 100%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50대들 그렇죠. 핸드폰 안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60대, 70대도요. 지금 100% 다 갖고 있어요. 100%는 조금 심하고요. 거의 다. 왜냐하면 네. 장모, 장인어른 다 자식들이 다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24%예요. 많기도 많아. 그러니까 4분의 1. 예를 들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네. 75대 25 하면 그렇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대 이상이 24%이므로 75대 25% 아니 76대 24 정확하게. 아니 근데 그걸 보면 돼요. 여기 있는 부모들, 예. 장인 장모들 휴대폰 없는 사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지금 90이거든요. 네. 일반 전화로 전화하면 이제 저한테 그래요. 너 일반 전화 전화하면 전화기 깨버린다. 우리가 전화하기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처갓집에 우리가 지금 8남매잖아요. 8남매라고. 집안 내력이다. 8남매인데 집에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핸드폰에 걸지. 8남매 중에 부모들 다 있잖아요. 8남매 중에 60 넘은 사람 몇 명인데? 꽤 25, 있죠. 몇 프로야? 뭐 몇 프로야? 한 10% 될까? 뭐 그럼 90대 10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또 낮에 뭐 집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다 갖고 다녀요. 예. 낮에 집에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집 전화번호도 몰라요. 요즘엔 많이 그렇죠. 예. 집에 전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화 사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진 않아. 근데 한 명이 오늘 이렇게 뻥을 치다 걸리냐 이게 이게 또. 학계에서 그 뭐 검정 이런 게 아니라 전화는 그렇죠. 전화 사용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렇죠. 반영하면 전화는 되는데. 문화지. 그럼요. 예? 전화는 문화에 문화지.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예. 뭐 책에 어떻게 돼 있다 이거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오죽하면 일본 애들이 일본 그 여자 여직원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딱 오니까 회장님한테 회장님 왔어요.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가 전화를 하는 건 편법이잖아요. 원래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대면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이 투여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는데 저는 그 원칙은 편법의 원칙은 편법은 아니고요. 하나 조사 방법 중에 하나죠. 조사 방법이 하는데 편리하게 예.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나마 이제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오늘 건데 이제 근데 맞아 승질 있어. 떨어지는데 그거는 원칙은 뭐 교과서에 어디 나온다가 아니라 전화 사용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진짜 신문을 안 봐서 그거 모르겠는데 이재화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지냈던 왕따 정치학 했을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더라니까 그 언론들에서. 그럼요. 그만큼 그것은 정확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아픈 부위를 찔린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전국과 출연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여론조사 같은 거는 그간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다라는 걸 수타에 경험을 했고 예. 본인들이 그간에 제휴한 여론조사 기관하고 예측했다는 게 틀린 것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도 그거를 성찰을 하지 못하고 그 전주말로 그 거침없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어? 뭐? 앞사람이 하면은 뭐라고? 거침없이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예. 자, 한겨레 신문 리서치 플러스 내 이건 밝혀줄게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1023명. 육자구도 안 37.3, 문 37.3. 여기에 유선이 54%, 무선이 46%예요. 37.7. 37.7, 37.7. 네. 동률로 나갔고 네. 이거를 바로 또 조중동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럼요. 심지어 한겨레조차도 이렇더라. 여기에 유선 54%, 무선 46%. 이거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최소한 유선 25%, 무선 75%.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예. 박시영 연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밑반찬으로 해갖고 조중동이 얘기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 이게. 자, 알겠습니다. 여론상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오니까 여기 흥분이 아니 많이 저는 되네. 솔직히 말해서 그 유선 비중이 높길래 아니 우리도 이게 유선 비중이 몇 프로지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잖아요. 예. 그게 높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게 너무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 재미가 없으니까 쌈 붙이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예. 재밌으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 때려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침없이 따라가는 이거 거침없이 따라 이것이 아닌 게벼 막 그러고 온 사람들이 또 걱정하잖아. 세상에. 다 알겠지만은 좀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코너에 들어가서 그렇죠. 조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한 이후에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아무나도. 일반 유권자들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왜 빨리 업데이트 안 하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거 빨리 업데이트 안 시키냐고 이걸. 아니 그 업데이트는 그만두고 불안하니까 네. 빨리 박시영 부대표한테 좀 물어봐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야 박시영 진짜 너 많이 컸는데 그거 나한테 좀 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온갖 방송을 다 나가고 완전 스타 됐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돼버렸다니까. 그거를 또 농담이 아니라 내가 제일 믿을 때 민지밖에 없고 박시영밖에 없다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또 내가 빅마우스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오고 또 그 정치쇼 SBS 정치쇼에서 여론조사 동물농장 그 코너도 내가 하나 만들었잖아. 하마. 근데 거기서 내가 계속 하마 얘기가 믿을만하다. 설득력이 있다니까 다른 동물들이 못해요. 뭐 코끼리 팬더고 뭐 이런 것들이 못해. 뭐 의원님이 또 기여한 것도 조금 있는데 저런 제가 보니까 네. 말을 잘해줬지. 너무 잘해. 어디서 훈련했는데? 훈련은 어디서 했는데? 그 알찌인가에서 전국구에서 했어. 자, 실제 지형. 예, 지금 그 조사를 해보면 20, 30대가 유보층이 많고요. 60대도 유보층이 많습니다. 어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0, 30대도 많아요, 유보층이. 네.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유선, 무선의 차이가 결정적이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는 사실 뭐 조사 방법론으로 보면 전화 면접 조사가 더 방법론에 어울리죠, 사실은. 근데 조사를 해보면 왜 ARS 조사는 문재인이 좀 높고 홍준표도 좀 높게 나오고 왜 이렇게 그렇지 차이가 있지 이런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홍준표가 ARS 높은 거는 대개는 원래 ARS 조사 방식은 정치 고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끊으니까 ARS는. 근데 그 조사를 보면 확실히 홍준표가 높아요. 그 이유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전화 면접원이 상담원이 전화하면 말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기계에다가 말하는 거 안 쪽팔리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도 ARS 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하면 일관적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샤이 문재인도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일단 하나 생각이 들고요. 샤이 문재인조차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요. 20, 30대가 최근에 유보층이 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그 안철수 후보가 20대 그 청년 문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20대에 좀 오른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원래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일부가 유보층으로 좀 빠져 있어요. 20, 30대가. 그래서 20, 30대 중에 그럼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은 누구냐. 문재인 영입했던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 1위가 박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상징성 있고 최근에 또 무한도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대학생들을 공략하는데 민주당 입장에 박주민 좀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50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인데 특히 50대 중에서 50에서 54세, 50대 전반이 중요한데 지금 50대 전반을 전체적으로 보면 13에서 15% 정도를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50대에서. 원래 대선은 양자 대결 시 50대에서 10% 정도 차이만 문재인이 좁히면 세대 투표가 나타나기 때문에 40대 이하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아까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 30대에서 판단 유보층이 생기면서 압도하지를 못해. 2배 이상은 높긴 한데 더 차이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는 50대를 다진 다음에 20대 허물기에 나서고 있고 거꾸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50대를 흔들어야 하는데 텃밭인 20대를 확실히 다질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 지역에 사실은 치열하게 붙는 상황입니다.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 약간 앞서고는 있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박빙인 것 같고요. PK에서 약간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TK 대구 경북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데 거의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대 투표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고 40대 이하와 5, 60대가 그다음에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물 대결의 성격을 띄었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15, 16일 날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캠페인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인물 대결 플러스 세력과 인물을 함께 보는
캠페인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의 변수가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주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국민의당 정부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은 싹 쏠리죠. 예. 든든하다는 느낌이 있고 예. 수권 태세를 갖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당은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인물과 세력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첫째. 두 번째, 저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을 뭘로 보냐면 불안감이 있더라. 안철수한테는. 그러니까 안철수 개인은 지지하지만 집권을 했을 때 40석인데 이 40석으로 과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탄핵이 터졌는데 지금도 국정이 좀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40석을 가지고 과연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건지 민주당하고 손잡을 건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대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인재를 갖다 쓰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사에서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는 거냐?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하는 거냐?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정책 리더십이 센 사람이면 박지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휘어잡겠는데 40석 갖고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 경험도 없고 그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다. 때문에 40석 갖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는 중도층, 보수층 가릴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개인은 호감도는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감은 아니야. 약간 체급이 약해. 문재인에 비해서는 체급이 좀 약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이 싫으니까 안철수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보수층의 생각인데 근데 거기 하나의 딜레마가 그 지점이에요. 딱 그 부분. 불안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요게 다 키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상황 노릇 할 거라는 그 일부에서 많이 좀 돌고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정리하면 개인 인물에서 이제 구도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빠질 여지가 당대 인물이 합쳐지는 당대 것도. 인물이 합쳐져갖고 이제 좀 빠질 여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40석인데 40석이 예를 들어갖고 40석 집권해요. 그 연정 그 누가 손잡을 수밖에 없어. 근데 민주당은 하고는 손을 못 잡잖아. 손을 못 잡을 건 뭐 하려고 싸워? 그럼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쪽은 안철수를 받쳐줬던 지지가 보수인데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국민들 인식조사를 해보면 보수 정당하고 손잡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인데 그럼. 배신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럼 가짜 정권 교체고 죽 써서 개주는 정권 교체죠. 자유한국당이 120석 아니에요. 이쪽 40석이야. 묶음 160석이야. 그럼 주도권을 누가 휘둘러요?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 아니야. 거죠. 지지자들에게 자유로운 지도자는 없어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에 맞춰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멋진 얘기를 해네. 벼랑 안에 자다가. 그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이제 민변회장에 나갔다. 내를 뽑아준 사람들이 누구다는 거 대충 알 거란 말이야. 그게 이른바 정치에서는 네.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채 있는 사람한테 기울기를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예컨대 뭐 사드 뭐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다시 찬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지지자 이탈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정권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많이 휘둘릴 것 같다.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에 놓일 것 같다. 왜? 국민의당은 안철수당 같지 않다. 요즘에 보면 박지원당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아까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이 양반도 좀 협량이다. 폭이 넓지 못하고 자기 사람 몇 명 없고 배척을 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수성가 프레임을 좀 걸었어요. 문재인은 상속자, 본인은 자수성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안철수는 금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문재인은 흑수저고. 아니 문재인은 모르겠고 금수저기 때문에 안철수한테 미덥지 못한 건 뭐냐면 서민 생활을 알까? 이 사람이 과연? 그런데 자수성가 프레임을 걸었으니까 이게 프레임도 통하지 안 맞는 않는 거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자 그리고 최변. 예. 호남 아니에요 호남. 예. 그런데 자 호남에서 지금 반반 팽팽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조금 높고. 예.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지난 4.13 총선 대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쫓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문재인이 조금 주저앉고 안철수가 오면서 이제 둘이 팽팽하게 됐는데 자 호남민들이 선택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자 근데
지금 이런 프레임이 통해. 네. 정권 교체하면 40석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보수정당하고 손잡어? 이러면 호남민들은 어떤 판단할까? 그래도 찍을까? 아니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거라 그러면 안 찍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누가 국민의당은 네. 국민의당은 만약에 집권하면은 당연히 민주당하고 잡고합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내부에서 하는 것 같고. 누구 국민의당 내부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뭐 하려고 예. 싸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억울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도 정권 교체인 건 맞다.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무슨 뭐 저기 정권 교체도 아니고 무슨 나쁜 사람이랑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매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저 민주당과 문재인 쪽의 전략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는 퍼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근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약간 찜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잡았을 때는 확고한데 정권 교체인데 확실한 정권 교체인데 안철수가 잡으면 형식적으로는 정권 교체는 맞다. 형식적으로는 문의만. 예. 그런데 이제 보수 세력이 실제로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보수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내세우고 있다. 얼굴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얼굴 교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안철수가 결국 민주당에서 나가면서 한 게 패권 세력, 문재인 패권 세력하고는 함께 할 수 정치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나간 거잖아요. 친문 패권 세력. 친문 패권 세력.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같이 해? 아니 안철수의 특징이 원래 그 공조직에서 한참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알았다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지 세력은 그렇다 치고 돌아서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난 이재하 변호사 중요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적 정치적 행위를 금방만 잊어먹거든요. 이미 2015년 12월에 문재인하고 같이 못합니다. 그리고 온갖 침을 뱉으면서 돌아섰어요. 근데 그 와서 그 물을 다시 먹어? 자기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아주 여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헤어지면 있잖아요. 예. 그 나간 사람들이 제발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원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내 용서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가능한 건데 나갔던 사람이 원래 있었던 사람. 그거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이혼 재판 변호사는 그런 거 다 알아요. 변호사 무슨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집에 있다가 있는 사람하고 나간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갖고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자 안철수 과거에 좀 섭섭한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신들 나갔지만 우리가 호남을 같이 해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겠냐? 자 이제 함께하자 하면서 불러들이면 가능하지만 나간 안철수가 문재인 이제 당신도 나 쫓아와갖고 같이 합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이건 이혼 변호사를 해본 이재하 변호사가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친하게 지내는 게 자연스럽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홍준표가 안철수 만날 때마다 밥 먹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둘이 친구가 되겠어? 아니, 근데 홍준표하고 안철수는 친할 수 없지만 지금 보세요. 아까 박시영 부대표도 얘기했지만 10%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 20이 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12, 15 이렇게 올라갔다 언제 20이 갔냐 하면 광주에서 안희정이 2등이 되고 현격하게 60대 20으로 떨어지면서 그때 2등을 하면서 그때 안희정 지지율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그 전후로 해서 안철수 지지율이 20%를 돌파해. 그게 그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지지했던 세력이 이쪽으로 갔네? 자, 그러면 안희정 지지했던 그 세력은 왜 그쪽으로 왔을까? 보수층에서 혹은 중도층에서 이쪽 민주당으로 올 수 없었던 사람이 안희정 쪽에 있었다가 그분들이 간 거 아니에요? 보수 세력이죠. 그 다음에 35%는 어떻게 갔습니까? 후보되고 난 다음에. 그건 박근혜 찍은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찍은 사람들, 그 다음에 홍준표한테 갈 수 없는 사람들. 영남의 보수 진영이 가서 35%를 만들어줬으므로 자기 지지한 사람한테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에서 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결국 지지했던 층은 어디죠? 박근혜 지지층이에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야, 과거에.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최근에 20, 30% 오른 것은 박근혜 지지자들이 대체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조갑제가 비판적 지지자잖아. 그러니까 올 10일부터 이제 문재인 측 캠프에서는
안철수를 찍으면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봐요. 아니 근데 골수 저기로 따지면 골수 친박들은 그 다시 만든 그 새누리당 예. 조원진 편의제 정미용이 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뻔뻔하지 못한 그래도 정신이 조금 들어있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래도 박근혜가 탄핵되는 거는 맞다. 저거는 너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만 아니고 전략적 네.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홍준표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는 밀어줘도 힘들다. 안 다만 된다. 유일한 거는 홍준표가 유승민하고 단일화해서 예. 기본 10% 넘기고 예. 그다음에 TV 토론이나 뭐가 생긴 다음에 혹시 북핵 발사라든가 어떤 안보 예. 문제가 좀 불거진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까지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안철수를 찍자 이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말씀 올렸듯이 지금 안철수의 가장 큰 약점은 아까 그런 불안감 집권 시의 불안감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 공세들이 좀 있죠. 그게 가랑비 옷 젖듯이 젖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죠? 뭐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가장 파급력이 큰 게 신천지 문제죠. 사실 교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지금 강원도당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예. 이게 그 국민의당에서도 이게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호남에 어디에서도 또 뭐 문제는 내부 재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진상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상당히 파급이 클 것 같고요. 네. 또 터졌던 게 이제 원광대 학생들이 200명이 광주 경선에 동원된 거 버스를 7대로 예. JT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버스대기.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렌터카는 17대 동원했지만 그거하고 대학생들 저 익산에서 저 광주까지 그러니까 광주 경선을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옆 동네까지 다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몰려들었고 이게 이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파급이 있고요. 딸 문제도 있잖아요. 네, 딸 문제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경선 문제 부분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예. 싶은데 사실은 첫날 호남에서 9만 명 모여갖고 막 대박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국민의당에 또 이렇게 빨대들이 좀 있잖아요. 뭐 빨대가 있어 문병호하고 친하잖아. 근데 오늘 우리 방송 와서 그러대. 이제야 만났더니 그 얘기 많이 하던데요. 근데 그게 그날은 지역에 상관없이 다 그날 광주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전국의 핵심의 지지자들은 서로 손학규든 안철수든 다 모은 거예요. 다 실어나른 거야. 서울, 영남 다 온 거예요. 그래 다 왔기 때문에 그때 기선을 잡아야 된다 생각 다 왔단 말이에요. 그게 9만 명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경선이었거든. 이게 이제 언론에서 지금 박지원의 말에 언론이 춤췄던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구당에 경선할 때도 그 정도 와요. 네. 지구당 경선할 때 호남 다치면 그 이상으로 오죠. 이거 사실은 뭐 대박이 아니라 거의 쪽박이라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손학규에서는 거기에 기선을 잡지 못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경선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도 이게 뭐 후보 그냥 현장에 오면 다 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했던 거고 안철수의 측근들이나 이런 관여되어 있으면 이거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딸 문제도 뭐 좀 있지 않나요? 예, 딸 문제는 지금 밝히진 않았죠. 문제지을 뭐라고 했어요? 재산 공개. 예. 딸에 대해서 재산 공개하라. 예. 조기 유학을 했는데 재산 공개를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근데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자신과 부모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공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통 독립생계형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그렇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뭐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교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면 느닷없이 내일 결혼시키지 않을까? 그럴 리야.
아니, 왜냐면 심각한 것 같거든, 저게. 아니, 근데 보통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예. 통상적인 예에 따라야 되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세대로 보기 어려워요. 독립생계 유지예요? 예. 뭐예요, 정확한 표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독립생계 유지를 예. 왜? 그것은 결혼해갖고 분가했다 이런 뜻이죠. 분가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자 경제 조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예. 그러면 돈을 버니까 그걸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부모 도움 안 받고.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돈이 결혼해서 없을 분가를 테니까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돈이 없으면 공개하면 되잖아. 돈이 많은가 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 후보 나가면 그게 문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되거든요, 제대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 사이에 몇 년 전에는 공개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공개를 안 한 이후에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변호사가 추정하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뭐. 근데 본인이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결국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부의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불법적으로 왔으면 재산 국외 도피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거 범죄형이고. 그렇죠? 네. 아니 그 최순실이가 이재용이가 그 삼성 뭡니까? 그 비덱스포스에다가 도와준 거. 그렇죠. 70몇 억. 예. 그 재산 국외 도피. 그렇죠. 범죄 수익은닉. 그거는 형량도 세죠. 세죠. 10년이요. 무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 이런 건 좀 재산 국외 도피된 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전곡을 좀 찌르는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듣는 청취자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가 쓸데없냐? 아니 계속 그 말꼬리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아니 이런 거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교수 채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이 제기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런 딸의 문제 이런 것이 클 수도 있는데 이번 판에서 그렇게 안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조폭 사진 막 이런 건 해프닝으로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주 크게 보는 게 아까 점잖게 대응하되 날카로운 게 바로 아까 40석의 불안감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상황 노릇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불안하지. 아닌 예를 들면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45%를 빨리 찍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금주 주말에 15, 16일 날 후보 등록하면 금주 주말에도 또 여론조사를 대거 할 거예요. 많은 언론사들이. 그래서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막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45%를 도달할 수 있냐. 그러면 적어도 무선 조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조사를 보면 5% 이상은 높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5%가 어디 있냐?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몇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안희정 지지 이탈층 중에서 올 수 있는 사람, 이미 간표 말고 올 수 있는 사람하고 이재명 지지 이탈층에서 일부. 요게 이제 한 그룹에 한 2, 3%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지자 중에 그 심상정 찍겠다고 돌아선 사람도 상당히 있거든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사를 해보면 다양하게 그 문재인도 좋고 안철수도 좋다. 2명 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10명에 한 2명은 됩니다.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는 사람, 안철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둘 다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명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를 확고하게 문재인 후보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세력 변수 이거 고민해보고 이게 민주당 정권이 더 안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누구하고 손잡지? 뭐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홍보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 5%가 올 거다. 결국은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45% 해법을 갖고 있어요. 45%를 찍으면 이게 상당히 상황이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럼 안철수가 한 3, 4%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홍준표가 거세게 몰아칠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변곡점 찍어갖고 빠지기 시작하면 왜냐면 자기 표를 가져가야 되니까. 자기가 표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인데요. 정책적인 부분하고 사람 문제라고 보는데 제 주변에 쭉
이렇게 중도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민의당 사람이 많지 뭐 중도가 많아. 얘기 아니, 언론. 그겠지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새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적폐청산은 좀 어렵고 문재인이 또는 민주당의 정부가 그리는 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문재인 되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을 좀 가시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예. 이제 선대본부가 꾸려지면 그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감이 좀 잡힐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하면 뭐다 안 한 거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잠깐만. 네. 두 번째는 결국 그 안희정 그 이재명 시장의 표를 어쨌든 문재인 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안희정 문재인은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하잖아요. 예. 결국 이제 박영선 이종걸 그 의원을 그 선대본부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종걸 의원은 지금 합류하는 걸로 예. 됐는데 아직 박영선하고 변재일은 지금 답이 머뭇거리고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저는 또 안희정 이재명 시장이 시장직이나 도지사직 내놓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지금 뭐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우리 방송을 듣는 전국구 팬들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정권 교체는 계속 얘기했지만 안철수로의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가짜 정권 교체 아니에요. 절반의 정권 교체. 아, 절반도 안 되죠. 얼굴 교체. 절반. 찜찜하죠. 방송 좀 타더니 말을 아주 그냥 절반이 아니에요. 무슨 절반의 정권 교체 그거는 가짜 정권 교체지. 근데 그거를 저는 한 포인트만 얘기해요. 그거를 지나치게 얘기한다고 해서 표가 오는 게 아니라는 나도 거예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네. 그걸 계속 강조해서 안철수가 나쁜 놈이고 자꾸 이렇게 한다 해서 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제 발등에 딱 불이 떨어지고 위기감이 오니까 문재인 후보가 뭐를 하고 있냐면 전에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별로 두각이 안 나타났는데 당내나 우리 진영 내부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비문, 그러니까 반문까지는 아닌데 비문이 꽤 있거든.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이분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금 얘기했듯이 이종골도 가서 도와줘라. 박용진 의원도 만나갖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결국은 도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의 운명체다 이제 이러면서 돕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하고도 또 제가 친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를 돕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게 아쉬운데 요즘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또 두려운 세력들이 있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이 사람들한테 왜 탈당 안 하냐고 하면서 문자 보내 욕하고 그러는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한번 박영선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뭐 탈당 얘기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그날 잔류한다라고 오보다라고 했을 때 박영선 의원님 페북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당을 위해서 애당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남아달라 함께 힘모으자 이런 것들이 격려성 이런 게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권자들이 우리 지지층이 굉장히 현명해요. 아니, 근데 현명한데 오면. 자 그렇게 공개된 건 말고 개인적으로 문자 감정적으로 보내 좀 하는 개인적으로 건 문자 있죠. 보내 그렇게 노출되는 거는 점잖게 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전화번호하고 문자 보내고 그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아프게 문자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아니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 나도 불만이 있어요. B 의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근데 그분이 당내에 남아 있으면서 갖고 끌어올 표가 0.001%라도 되면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12년에 뭘 못했냐면 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안 하고 시민사회운동 뭐 지지자들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의원들이 소외가 됐어요. 문재인 후보를 욕은 하진 않지만 지역에 가서 내 선거처럼 뛰질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실질적인 표의 로스 2012년 생각해보면 모든 의원들이 자기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뛰었으면요. 그때 이겼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욕하고 싶지만 우리 욕하는 거에 편승해갖고 뿌락치들이 더 많이 욕을 하거든. 욕하고 싶어도 좀 자제하고 참고 지금은 힘을 힘을 모을 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참고 격려하면서 우리 꼭 정권 교체하자. 이게 촛불 민심이다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좀 참아주면 그럼 그때 갈 때 문재인 후보 가서 손잡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들도 격려하고 그러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아니 우리 이번에 그 저기 갔잖아요. 그 팽목항이나 진도 신안 그 목포 신안 갔는데 뒤풀이 할 때 내가 A의원, B의원 얘기했더니 그중에 80~90%가 왜 탈당 안 한대요? 대뜸이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설명했더니 이해가 되는데 전국구를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좀 행동 지침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지긋지긋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번 기회에 지긋지긋했지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말 저 XX를 다 나갔으면 좋겠지. 그 심정이야. 얼마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인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지금 아는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진정한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청산이 또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걸 한 번만 더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그걸 안철수를 악마화하고 또 당내 비문 세력들을 악마화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승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의석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어차피 우구대로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고 또 당 밖을 보자면 국민의당이 사실 가깝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호남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높아지게 되면 호남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크게 봐서도 자 문재인이 안철수를 포용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한테 끼어있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적 지지라고 표현되는 그 가짜 지지들 거품 지지들이 건전하게 사그라드는 것이지 그 와중에 안철수 너는 지금 이쪽 편 확실하게 안 들고 저쪽으로 가서 붙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놈이야. 너는 박근혜 꼬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점을 정권 교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약점은 대통령 준비를 하는 준비 정도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준비한 거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한 건 목소리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 그만 씹지 말자 그러더니 왜 그래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 당장 세력이 장관 차관 문명은 있잖아. 지 장관할 것처럼 그러던데. 아니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겠지만 몇 사람 안 돼. 문재인 캠프에서 좀 바꿔야 할 거 몇 개 얘기를 하면 좀 사실은 그 동안에 좀 뭐랄까 방심했죠 사실. 그리고 경선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측면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손을 안 잡았어.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바꿔야 할 게 문 후보 스스로는 선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유부단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바꿔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발표하신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언론 인터뷰들이 각이 좀 서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리고 공약이 좀 좋아졌어요. 정책 공약이. 특히 도시재생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한 전국의 600개 도시에 예를 들면 슬림화된 아니면 좀 달동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뉴타운의 후유증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정부가 10조 원 연 투입을 해서 제대로 바꾸겠다. 거기에 뭐 어린이집이든 마을 주차장이든 무인 택배 시스템이든 이런 걸 넣어서 살리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결국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딱딱 와닿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공약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당에서 미리 좀 쭉 준비하는 것 같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려하는 게 뭐냐면 5월 1일부터 8일까지 이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들이 공식적으로 쉽니다. 5월 9일날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5월 1일부터 연휴가 짬짬이 계속 있잖아요. 샌드위치가 있다 보니까 5월 1일부터 8일까지 거의 다 쉬어요. 그래서 그 휴가차 이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9일날 오면 투표하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측면으로 본다면 214만 명의 DB로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 참여한 사람들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 때까지 그 정보 제공에 동의가 돼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제 그 DB가 사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대본부에 그거를 지금 맞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집단적 지성 뭐 등등 뭐 이런 부서가 있던데 저는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려면 2012년하고 차이가 일단 당 중심으로 선대위라고 꾸려주고 그게 무척 큰 힘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 그 총선에서 전국 정당이 됐잖아요. 그 2012년에는 영남권에는 의원들이 없었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지형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고 저 국민의당은 호남 외에는 전국에 2석밖에 없잖아. 수도권 2석이고 예. 영남이나 강원도 뭐 이쪽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이 바람도 중요하지만은 직접 지역위원회에서 그 중심 인물이 있고 그 선거운동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 그래서 저는 반드시 뭐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 올리면 저는 뭐 그 당선 가능성 여전히 문재인 후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영남에 있는 무슨 지역위원장이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호남이 걱정된다면서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영남에 있는 활동가들이 호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영남권에서는 또다시 안철수가 만약에 잡으면 보수 세력이 영남권 보수 세력이 밀어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치 이어받고 당에서 뿌리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꽃 좀 피려고 하는데 다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예. 문재인이 돼야만이 본인들이 영남에서 이제 다시 김대중 노무현 깃발 들고 정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망가뜨린 이 대한민국,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그 추운 겨울날 언손을 녹여가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1600만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은 또 보듬어 안으면서 정말 이번에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파멸의 길로 간다. 그리고 우리 삶이 완전히 깨진다. 정봉주 복권도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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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